2026년 7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다시 닫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재개하며 다음 주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이란의 기반 시설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란은 중동의 모든 원유 수출 경로를 막겠다고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이란의 지상군 투입과 핵시설 폭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과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그런 승부수인지 아니면 그냥 이란을 향한 협박에 불과한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현재 상황을 그리고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줄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없었는데 잘 진행이 됐죠? 네, 그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다시 개시하겠다고 지금 미국의 국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과의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그와 동시에 군사작전은 지금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부셰르, 이란의 부셰르와 반다르 아바스 등 이란 남부와 그리고 해안 지역의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해군 시설들을 잇따라 공습했는데요. 이란 전역에 있는 6개 지역을 동시에 타격을 한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이란의 해상 위협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설명인데요. 또 현재 중동 전역에는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추가 공격에 대비해서 상당한 규모의 미군 병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보복으로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르단과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에 위치한 이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맞대응을 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지금 현재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란 국민들도 그렇고 거의 무슬림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의 교리 중에 타키야라고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하고 MOU를 맺고 협정을 하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 사람들이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이란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핵심 거점도 이번에 미국이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공격했다는 거죠? 네, 이번 공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미국이 이제 미사일 기지나 이란의 드론 기지 같은 이런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이란 북부 골레스탄주에 있는 아크테키 칸 철도 교량까지도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철교 하나를 공격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이란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을 잇는 핵심 육상 물류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항만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이란이 이를 우회를 하기 위해서 의존해왔던 남북 국제 운송 회랑 이 핵심 연결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닷길이 막히면 이 길로 이제 이 육로로 해서 물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번에 그 우회 통로까지 이제 끊어버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공격은 단순히 이란에 있는 철교 하나를 파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숨통을 틔우려고 했었던 그런 육상 물류망까지 미국이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이란의 다리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이제 드론 기지 이런 군사 시설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공격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발전소랑 그리고 교량 이런 국가 기반 시설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이 핵심 철도 교량을 타격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군사 시설들을 넘어서 이란의 물류나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도 압박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를 지금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대화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이란이 한다면 공격을 멈추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전략인 것이죠. 그나저나 이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한때는 이란이 그 통과하는 유조선들 그 배럴당 $10씩 돈을 받겠다 그러더니 또 며칠 뒤에는 트럼프가 20%의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다가 또 지금 그 말을 번복했어요. 통행료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0%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했던 이 트럼프의 말은 사실상 철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모든 화물의 20%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내놓았던 건데요. 근데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뒤집힌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그리고 카타르, 바레인 이런 걸프 국가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국제 해사기구 IMO도 이제 국제 해협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추가적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동 정상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뒤에 통행료를 받는 것보다는 투자 그리고 무역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더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통행료 계획을 이번에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까지 철회한 거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선박에 대한 봉쇄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한마디 듣고 모든 거를 판단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그게 작전이에요. 아시겠죠? 네. 통행료 내려고 준비했었던 건 아니죠? 네. 자, 이란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다시 공격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한 곳이 이제 피객스 마운틴인데요. 이곳은 이란이 새로운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이곳 지하 시설 주변에서 굴착 작업과 그리고 장비 이동 등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 핵시설 가운데 하나인 탈레간2에서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란이 핵시설 전반을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피객스 마운틴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건데요. 결국 미국은 지금 가동 중인 핵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 프로그램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지금 미리 압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피객스 마운틴이라는 데가 이란에 어디에 있는 거고 진짜 그곳에 핵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피객스 마운틴은 일단 위치가 이란 중부 쿰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산인데요. 이란의 대표적인 지하 핵시설인 포르도와 그리고 나탄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국제 핵 전문가들이 이곳에 주목하는 이유가 산속에 이 새로운 초심도 지하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존 포로도 시설보다도 더 깊은 지하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깊게 짓느냐? 이유가 이제 시설이 깊어질수록 미국의 벙커버스터 같은 이런 초대형 폭탄으로도 파괴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핵시설들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보니까 더 깊고 그리고 더 안전한 이 차세대 핵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이란이 이곳을 핵시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아니지만 국제 핵 전문가들은 차세대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핵 관련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피객스 마운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압박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 2005년도부터 이란도 대통령이 4년 임기제예요. 근데 2번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 했는데 이 아흐마디네자드라는 인물이 대통령 시절에 유엔 본부에 나가서 전 세계 수많은 이 각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을 만큼 아주 강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흐마디네자드를 이란의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 요번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네, 사실 이 보도를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인물인데 왜 이스라엘이 이 인물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겠냐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전에 이란 내부에 있었던 그런 일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 아흐마디 네자드는 원래 이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반이스라엘 지도자로 유명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제 비난을 했었고 핵 개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아흐마디 네자드가 집권을 한 이후에 이 핵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강력하게 더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란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치솟게 되고 리알화도 이제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2011년 아흐마디 네자드가 정보장관 한 명을 해임을 했는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직접 그 결정을 다시 뒤집고 나서 그 정보장관을 다시 복직시켜 버립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사권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무력화한 그런 사건이 됐었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흐마디 네자드가 약 11일간 공식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틀어졌고요. 이후에 아흐마디 네자드가 이 성직자 중심의 권력 구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이란 정권 내부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를 비롯한 권력의 핵심과도 지금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대선 출마도 여러 차례가 불허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체제 밖 인물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는 2022년부터 이 아흐마디 네자드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메네이 체제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명의 이제 차기 지도자 후보를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아흐마디 네자드도 그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검토가 됐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또 과테말라에서 열린 환경 관련 행사를 계기로 해서 첫 접촉이 이루어졌고요. 2024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기에서 열린 기후 컨퍼런스에서 비밀 회동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해당 기후 컨퍼런스는 사실 비밀 접선을 위해 만들어진 이제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모사드 국장이었던 다비드 바르네아도 당시에 가자 전쟁 관련해서 안보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회의까지도 미루고 바로 헝가리로 갔다라고 하고요. 이후에도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비밀 접촉이 이어졌었고 모사드는 이 아흐마디 네자드가 이동하거나 체류할 때 필요한 것들도 전부 지원해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전쟁 첫날에 이스라엘 공수부로 이 아흐마디 네자드의 자택 또한 공격을 받았는데 모사드 요원들이 이 아흐마디 네자드를 그 자택 현장에서 빼내서 이란 내부에 있는 안전한 가옥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하메네이 체제가 붕괴하면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이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아흐마디 네자드는
이 계획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안전가옥을 스스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 감시 아래에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도의 핵심은 이제 아흐마디 개인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전략이 포스트 하메네이, 즉 전후 이란까지 가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모사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란 내부의 이 권력 구도를 분석을 하면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이란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기 지도자 후보 검토는 물론이고 내부 협력 세력 확보, 그리고 소수민족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전후 통치 체제 구상까지 포함된 포스트 하메네이 시나리오를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번 핵시설을 폭격하는 데 그친 것이 전혀 아니었고 레짐 체인지, 즉 전쟁 이후에 새로운 이란의 질서까지 설계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길고 복잡한 얘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이제 기습 공격할 때 바로 그날 이제 모사드가 이 이란 테헤란에 있는 아흐마디 네자드 집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안전가옥으로 빼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택의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때 안전가옥으로 가서 끝까지 모사드의 보호 아래 잘 있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다시 대통령 자리로 지금쯤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안전가옥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이란 혁명 수비대 감시하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보예요. 야, 2024년도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던 기후 컨퍼런스 그것도 결국은 모사드와 이 아흐마디 네자드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한 가짜 행사였고, 네. 야, 하여튼 이 모사드의 기획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그 모사드의 비밀 작전을 이유진 PD가 다 알아요. 이유진 PD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 정도면 이란 정보 당국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흐마디 네자드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 이란 정부 당국한테 잠시나마 내가 모사드하고 만나서 꿍짝꿍짝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입 다물고 묵묵부답입니까? 지금 아흐마디 네자드 측은 모든 내용은 날조된 거짓이다 이렇게 아하. 이제 성명을 냈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한데요. 이란의 전직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접촉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변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근데 어찌됐든. 자, 이번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예멘 정부는 사우디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1일 날 이란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예멘의 수도 사나 공항에 가려고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고 사우디하고 예멘 정부가 이 항공기에 착륙을 못하도록 하면서 한바탕 아주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사우디하고 예멘 정부는 이란에서 출발한 이 항공기 왜 이 예멘의 그 사나 공항에 못 내리게 이렇게 그랬던 겁니까? 일단 핵심은 이 사나 공항 자체가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의 전략적 보급 거점이라는 겁니다. 사나는 예멘의 법적 수도기는 하지만 현재는 예멘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나 공항도 이제 후티가 통제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사우디는 2015년부터 예멘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나 공항을 통한 이란의 무기 반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항공 공세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란과 후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직항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하게 관리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약 10년 만에 이란 항공기가 테헤란에서 사나 공항으로 이제 직항을 시도를 하면서 사우디랑 이 예멘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근데 사실 사우디가 가장 우려한 거는 뭐 비행기 한 대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선례였습니다. 이번 착륙을 허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무기 그리고 군사 장비는 물론이고 후티 지도부나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이 인력의 이동까지도 훨씬 쉬워지는 새로운 공중 보급로가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나 공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국경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이란의 대리 세력이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멘 정부군이 이번에 활주로를 타격해서 이란의 이 항공기 자체가 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고 이번에 사우디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란에서 출발해서 예멘의 이 사나 공항에 도착하려고 했던 그 항공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뭐 누가 탑승했고 무엇을 실었는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닌데요. 이란은 민간 항공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우디와 예멘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티를 위한 무기나 탄약 그리고 자금은 물론이고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이나 아니면 뭐 군사 기술자들이 함께 이동했을 그런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나 공항이 그동안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는 핵심 통로로 지목이 돼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예멘 정부는 이번에 이 단순한 민간 항공편이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게 이란은 어디서 계속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이란도 무기를 많이 썼을 텐데 자기네들도 쓸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번에는 또 후티 반군에게도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후티 반군 그 비행기가 결국 돌아가서 굉장히 황당했을 텐데 후티 반군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겠죠? 네, 맞습니다. 후티 반군도 곧바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아부하 국제공항을 드론과 그리고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우디는 이제 후티 반군을 두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후티를 소탕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사우디 군사 대응을 지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제 입장을 보이면서 보였는데 이제 후티 고위 관계자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이번에 바브엘 만데브 해협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20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바벨 만데브 해협 같은 경우는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세계적인 해상 요충지인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이곳까지 만약에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면 국제 유가 그리고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도하기를 하마스가 이제 스스로 조직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럽연합이 가자지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EU는 이번에 팀 가자 이니셔티브라는 이 국제 가자지구 재건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키면서 약 $10억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놓은 메시지도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EU는 하마스를 직접 압박하는 그런 표현에는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도 함께 촉구를 한 겁니다. 최근 하마스도 조직 해체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전쟁 이후에 누가 가자를 통치하고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EU도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를 재건하려면 사실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 누가 그 돈을 낼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 돈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전후 가자지구에 있어서 영향력도 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 계속 만약에 무장을 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면 재건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중간에 또 가로채고 막 할 테니까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드는 것도 이제 쉽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EU가 이번에 $10억 규모의 재건 지원 을 발표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도 촉구를 한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EU가 그러면 이스라엘 편으로 된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EU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번 발표는 EU도 이제 포스트 하마스, 즉 이제 전후 가자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도 지금 가자지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유엔이 가자지구를 돕고자 하는데 이거를 하마스가 방해하고 있다고
유엔 쪽에서 이렇게 좀 불평불만을 좀 털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그 유엔은 하마스하고 어느 정도 좀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마스에 대해서 유엔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유엔하고 하마스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뉴스 헤드라인들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엔 관계자가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위험한 행태다 비난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뭐 지금 거의 뭐 3년 만에 인정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거의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발언이니까요. 실제로 친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도 유엔이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 유엔이 발표한 문서를 직접적으로 보면 하마스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사실상의 권력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하마스를 명확하게 유엔이 지목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완곡하게 쓰고 있다. 책임 소재를 흐리면서 대중들이 이 사실상의 권력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욕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즘 이스라엘은 좀 오랜만에 평안과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헤즈볼라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많이 피난 와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들이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상화가 된 거는 아니지만 북부 지역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전쟁이 한창일 때는 헤즈볼라의 로켓과 그리고 드론 공격 때문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서 장기간 대피 생활을 해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경 지역의 안보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지원 아래에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고요. 학교나 상점 도 이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이 북부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로 알리아해 오는 동안에도 저 미국이나 캐나다 유대인들, 특히 이제 북미 유대인들은 이 알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이번 여름을 기해서 북미 유대인들도 많이 알리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미 유대인들은 알리아에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는데 뭐 프랑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이 반유대주의가 심각한 지역이었지만 이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 생활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크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올 여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가족 단위로 이스라엘로 이주하려는 이 사례가 눈에 띄게 이제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북미 유대인의 알리아를 지원하는 네페시 브네페시라는 이 단체가 최근 뉴저지와 그리고 토론토에서 알리아 행사를 열었는데요.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참석자 대부분들이 아직 집을 팔거나 뭐 직장을 정리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라는 이 결심만큼은 이미 굳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7일 테러 이후 북미에서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크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캐나다도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유대인들이 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알리아는 단순히 이주 인원이 늘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동안 비교적 알리아에 소극적이었던 이 북미 유대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알리아 이 얘기는 2부에서 또 조현영 기자도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5번째 영화 알리아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이유진 PD가 알아서 이렇게 센스 있게 알리아에 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편합니까? 그 자리가 편합니까? 뭐 둘 다 감사히. 그래요? 제가 앞으로 영화 때문에 또 비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